한국 정부가 7월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외 공간들에게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이버 안보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협력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미 전역 50개 주 가운데 14개 주에서는 성인의 70% 이상에게 백신을 최소한 1회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동안 야간 운행을 중단했던 뉴욕시 전철이 지난 5월 24시간 운행을 재개한 이후부터 점점 더 더러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가 한인 자본에 인수된 지 7주년을 맞았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인수 7년 만에 자산 5억 2천 불의 건실한 중견은행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2,710명, 사망자는 145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364명, 사망자는 9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31명, 사망자는 4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56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7월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입국 시 자가 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아직 제외 공간들에게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예정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에 대한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발표된 후 한국 방문 예정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가격리 대상과 방법을 문의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각 지역 공간의 안내사항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유는 제외 공간이 아직 한국 정부로부터 정확한 지침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해외 백신 접종 격리 면제서 등 필요한 서류 양식도 아직 준비 단계이고 무엇보다 백신 접종자를 확인하는 방법도 국가별 차이가 있고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차이가 있어 여러 개 주를 관할하는 영사관이 심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앱을 보여주시거나 그 증명서를 보여주시거나 하는 건데 다만 문제는 그 증명서가 종이 증명서인 경우 이제 입증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부분에 대한 입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공관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다 한정된 영사관 인력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자가격리 면제서와 함께 직계가족을 확인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도 필요해 밝은 문의가 폭증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태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 5개 주를 관할하는 뉴욕 총영사관의 경우 뉴욕에서 한국으로 가는 국적기에 매일 수백 명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의 인력으로 처리가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이제 비상 상황인데 일단은 내부 직원들 업무나 어떤 동원 체제에 최대한 민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할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아마 공지가 되고 또 내부적으로도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마 할 겁니다. 항공사 예약 문의도 폭증하고 있어 예약 전화는 연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모든 기관이 통화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행 업계에 따르면 7월 초 한국행 좌석은 여유가 없는 상태이며 특히 8월 말 미국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은 이미 만석입니다. 항공권 가격도 치솟아 시기에 따라 $2,000에서 $2,500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 안보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협력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유튜브 계정으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미러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묻자 푸틴 대통령에게 그가 선택한다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만약 그가 협력하지 않기로 택하고 사이버 안보 분야 등에서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며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협력하기 위해 우리의 상호 관심사 그리고 세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며 동의할 수 없다면 레드라인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과거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면서 그는 똑똑하고 거칠지만 적대 관계에서도 서로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구금 중인 반푸틴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에 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니가 투옥 중 사망할 경우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질문에 나발니가 사망한다면 러시아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인권을 개의치 않는다는 또 다른 상징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61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슬픈 이정표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아직 하루 평균 370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유튜브 계정으로 중계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는 거의 60만 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다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두에게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결과를 슬픈 이정표에 다가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선 엄청난 진전이 이뤄져 국가 대부분이 정상으로 돌아갔고 경제 성장률은 세계를 이끌고 확진 사망 수는 극적으로 낮아졌다면서도 여전히 너무 많은 목숨을 잃는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동안 여전히 하루 평균 370명이 사망했다며 위기가 정점이었을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수치지만 여전히 실제로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가능하면 빨리 백신을 맞으라면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지금은 경계를 낮출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 전역에선 현재까지 총 61만 5,200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미 전역 50개 주 가운데 14개 주에서는 성인의 70% 이상에게 백신을 최소한 1회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파적 성향에 따라 백신 접종률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공화당 성향주에서는 접종률 65%를 넘긴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미 전역 50개 주 가운데 14곳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성인의 70% 이상에게 백신을 최소한 1회 접종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NN 방송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를 인용해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하와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펜실베니아, 버몬트, 워싱턴주 등이 목표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는 아니지만 수도인 워싱턴 DC도 70% 목표를 채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14개 주는 모두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한 주입니다. 반면 당시 공화당 소속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은 이른바 레드스테이트 중에서는 이 비율이 65%를 넘긴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언론들은 공화당 성향주들의 낮은 접종률 때문에 7월 4일까지 성인 70% 이상에게 백신을 1회 접종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률이 높은 주들은 전면 경제 재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머지않아 규제가 대거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캘리포니아주도 전면 경제 재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도 지난 11일 경제를 전면 재개했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무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백신 제공 제안과 관련한 자유아시아 방송의 논평 요청에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 없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국제 코로나19 백신 협력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지원 계획에 대해 북한도 협력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2,500만 회분을 전 세계에 공유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고 코백스도 지난 3월 초 북한의 인도 혈청 연구소에서 생산한 백신 170만 회분을 5월 이전에 공급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급은 하반기로 지연된 상태입니다. 한편 어제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은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급 시기가 가까워지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연구해오던 항체 치료제가 3상 임상시험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증상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가 33%에 그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오늘 성명을 통해 3상 임상시험 결과 치료제 후보 물질 AGD7442의 코로나19 증상 발현 억제 효과가 3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물질은 코로나19 완치자에게서 추출된 항체가 아닌 연구실에서 생산된 항체를 사용합니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지 8일이 지나지 않은 1,121명을 대상으로 영국과 미국 내 59개 지역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 이상 자원자에게 300mg을 두 차례 주입한 뒤 플라시보군과 코로나19 증상 발현 여부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제를 투약받은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플라시보군에 비해 33% 적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통계적으로 볼 때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또 이미 다른 제약사의 치료제가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시험 결과가 아스트라제네카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6월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약 280억 원을 지원받아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미 정부에 50만 도스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 결과에 따라 기존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최근의 물가 급등세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데요. 이런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P모건 CEO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어제 모건 스탠리 주최 원격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이먼 CEO는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올려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현금을 비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이먼 CEO는 우리는 더 높은 금리에서 투자할 기회를 기다리면서 점점 더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런 일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 고위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도이체방크와 일부 월가 인사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무시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5월 여론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향후 3년 동안 물가가 3.6%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13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간의 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4.0%로 뉴욕 연은이 201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시 전철은 낙후된 시설과 비위생적인 청결 상태로 이미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동안 야간 운행을 중단하다가 24시간 운행을 재개한 5월부터 점점 더 더러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3일 데일리 뉴스는 MTA 내부 자료를 입수해 위생상태 불량으로 기록된 뉴욕시 전철 열차가 24시간 운행을 재개한 5월부터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MTA 청소 직원들은 전철 열차 내 쓰레기, 배설물, 피, 토사물 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위생상태 불량이라고 체크하는데 지난 5월 한 달에만 133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위생 상태가 나쁜 전철은 4번 전철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MTA 청소 직원들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4번 전철에서 67건의 위생 상태 불량 열차를 보고했습니다.
급행인 4번 전철과 같은 노선을 사용하는 로컬 6번 전철도 66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57건을 기록한 2번 전철입니다. 반면 가장 위생 상태가 좋은 전철은 L전철로 꼽혔습니다. 지난 5개월간 위생 상태 불량으로 보고된 L전철 열차는 7건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전철의 위생 상태 불량은 대부분의 경우 노숙자들의 소행으로 지목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야간 운행을 중단했을 때는 노숙자들이 전철역에서 쫓겨나 비교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됐지만 정상화와 함께 24시간 운행이 시작되면서 노숙자들이 다시 새벽 열차를 점거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재택근무가 늘면서 맨하튼 미드타운은 인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인적이 줄면서 각종 범죄도 급증했는데 특히 8번가 주변에서는 전년도보다 200% 넘게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치안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팬데믹 이후 범죄가 급증한 맨하튼 미드타운에 경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순찰을 늘리고 필요시 봉쇄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역은 웨스트 36가에서 46가, 8번가에서 9번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에는 맨하튼 미드타운 지역의 안전 대책을 관리 감독할 이동 지휘소가 웨스트 38가와 8번가 교차로에 설치됐습니다. 스테판 휴거스 NYPD 부국장은 미드타운 범죄 급증으로 시민들이나 직장인들이 이 지역에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맨하튼에서도 사무실과 호텔, 리테일 상점 등이 집중돼 있는 미드타운은 팬데믹 이후 많은 사무실이 출근을 중단하면서 인적이 끊기고 각종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NYPD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 말까지 미드타운 8번가 주변에서는 전년도보다 230% 증가한 총 174건의 중범죄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강도 사건은 약 150건, 4건의 총격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미드타운 지역 중에서도 특히 8번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호텔에 노숙자 1,200명을 수용한 데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펜스테이션과 폴스 오토리티 버스터미널 인근 8번가에 불법 마약상이 확산됐다는 주장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가 한인 자본에 인수된 지 7주년을 맞았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그동안 자산 5억 2천 불의 건실한 중견은행으로 성장했는데요. 7주년을 맞아 한인 동포사회에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동포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해온 뉴 밀레니엄 뱅크가 한인 자본에 의한 인수합병 7주년을 맞았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오늘 오전 본점 회의실에서 뉴욕 일원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후원해준 동포사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1999년 창립된 뉴 밀레니엄 뱅크는 2014년 6월 12일 한인 자본에 의해 인수된 후 뉴저지 포트리로 본사를 이전하고 뉴욕과 뉴저지에 잇따라 지점을 개설해 현재 인수 7년 만에 자산 5억 2천만 불, 대출 3억 8천만 불, 예금고 4억 6천만 불의 건실한 중견은행으로 성장했습니다. 14년에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그에는 280만 불 적자 났지만은 그 다음에 바로 한 90만 불 좀 흑자가 났거든요. 사이간 그래가지고 꾸준하게 성장해서 꼭 한 400만 불 좀 넘게 났다가 19년에 그 작년에 이제 좀 그 중단금 많이 잡고 이래가지고 하여간 막 꾸준하게 이렇게 그 성장을 했으니까. 뉴 밀레니엄 뱅크는 오늘 같은 성장의 배경이 한인 동포사회의 사랑과 관심 덕분이라며 각종 기부 활동 등으로 한인 사회에 더 많이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여간 되면은 우리가 가능하면 좀 많이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당장 그 포트리 한인 이번에 불라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다음 주쯤 돼서 우리 짐장 시켜서 도네이션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3년 연속 SBA가 선정하는 뉴욕 지역 우수은행으로 선정되는 등 SBA 융자 전문 은행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포트리 본점 외에 뉴저지 4곳, 뉴욕 3곳 등 7개의 지점과 텍사스주 달라스와 워싱턴주 시애틀 2곳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고 오늘 10월에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지점 개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4시경 브루클린 풀턴 스트릿에서 자전거로 음식 배달을 하던 53세 아시안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온 백인 남성에게 등을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말을 붙인 후 피해자가 자전거 속도를 늦추고 용의자를 향해 몸을 돌리는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징후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영상을 공개했는데 용의자가 스키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리고 있어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더 많은 뉴욕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뉴욕시 추천 보너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며 커뮤니티 조직을 활용해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백신 미접종자가 커뮤니티 단체의 추천으로 첫 회 백신 접종을 받을 경우 해당 단체에 1인당 $100씩 최대 $20,000가 지급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단체들은 16일부터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소재 디즈니랜드와 플로리다주에 있는 디즈니월드는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놀이공원 측은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계속 감소해 백신 접종을 마친 고객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방문객들에게 별도의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디즈니는 백신을 맞지 않은 고객과 12살 미만 어린이들은 실내와 모든 놀이기구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113개국에서 개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경병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브라질, 이집트, 케냐, 마다가스카르 등이 올랐고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 입국 금지령은 다음 달 14일부터 1년간 시행된 후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CDC는 최근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개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